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염블리의 비밀노트가 3월 초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아, 시간 빨리 가네요. 지난 반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뭐 함께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감이 있을 텐데 한 말씀 하시죠. 저도 한 주 정리하고 이 시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다음 주 또 이럴 것 같다. 예. 정리되니까 또 다음 주 또 제가 또 방송도 많이 나가고 회사에서 이제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 머니올라가 오히려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좋고 또 이게 뭐 시장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니올라가 꽤 이렇게 저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 할 때는. 덕분에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 영향이 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저는 예.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죠.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예, 우리 염 이사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저희들 제작진도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네. 또 관심들 부탁드리면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보면은 뭐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약간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총평을 해보면 어떨까요? 증시가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나왔는데 이제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예. 확실히 이제 저번 8월 중순부터 이제 거의 말경까지 한번 훅 빠졌다가 어쨌든 V자 반등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끝난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끝났으니까 뭐 이게 빠진다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추세 상승이냐 네. 다시 뭐 내려가느냐 그게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다음 주에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방향 자체는 위로 좀 튼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난 많은 분들이 가장 깜짝 놀라셨던 게 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 화요일 날 갑자기 증시가 예. 60포인트 가까이 거의 폭등을 해버렸죠. 외국인 막 들어오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몇 달간 본 적이 없는 네. 외국인 매수에다가 그리고 그 상승폭도 워낙 컸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물론 이제 MSCI 리밸런싱 영향이 제일 컸던 거로 해석은 하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쨌든 들어 올려졌고 그 후로 어쨌든 이제 위쪽에서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요일이 좀 변곡점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그 반등의 신호탄을 준 건 누가 뭐래도 파월 의장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결국에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경기가 생각보다 좋고 물가는 올라가지만 일시적인 것 같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하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은 먼 것 같다. 예. 사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주식 투자 하란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어쨌든 연준 의장이 이 좀 꼬인 실타래를 풀어줬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증시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수출이 작년 8월에 비해서 34.9% 늘어나가지고 532억 달러를 네. 기록했더라고요. 네.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느낌도 드는데 이건 뭐 가을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월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는 돼요. 사실 네. 뭐 한때 막 60% 넘은 적도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30%대까지 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8월 기준으로 아마 역대 최고일 거예요. 아마 이게 수치 자체가. 예. 그리고 매월 500억 달러를 지금 4개월 연속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가율보다도 절대 레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특히 4분기는 이제 예상치도 좀 나와 있는데 10%대로 증가율이 떨어질 걸로 많이들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기저 효과가 이제 빠지니까. 왜냐하면 예. 작년 4분기는 또 좋았잖아요. 수출이. 네. 작년 4분기부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기저 효과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이거 4분기부터는 좀 피크아웃 논란 또 나오는 거야.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절대 레벨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벨 자체가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좋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번 8월 수출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성장만 계속 4분기에도 해준다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품목별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반도체가 좋았어요. 43% 무려. 예.
특히 서버용 메모리 수요. 이게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요새 계속 피크하는 논란이 크니까. 그렇죠. 반도체 수출 꺾이는 거 아닌가? 네. 이 논란이 커요. 근데 꺾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8월까지 데이터는요.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는 걱정할 게 지금 없는, 현재까지는요.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좋았고 특히 가장 좋았던 게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철강이 무려 53.7%나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게 이제 이유가 유럽에서 산업 생산이 재개된 게 좀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조금 이것도 증가는 했는데 그 전체적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는 16.9%, 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22.4% 정도. 그러니까 뭐 나쁜 수치는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섹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섹터도 다 좋았고 지금 절대 데이터도 워낙 지금 좋은 상태고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제일 관건은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 사이클은 다 인정은 해요. 근데 이 다운 사이클이 2018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이었는데 네. 이번 사이클은 좀 완만하게 착륙하는 예.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도 크게 부러질 일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연착륙을 한번 4분기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3조 정도까지 빠졌던 고객 예탁금이 이제 70조 원 정도로 안팎으로 회복은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대출 규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B2 이건 좀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지금 어떠한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이렇게 시장을 빠져나갔거나 그런 징후는 아직 크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걱정을 사실 조금 했던 건 뭐냐면 갑자기 5조 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하루에. 그래서 이게 공모주 청약 때문일 수도 물론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 들어갔잖아요. 네. 농협에서도 이제 대출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 어쨌든 주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출 못하게 하면 네. 주식에 있는 거라도 빼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 5조가 빠져나갔나. 네. 근데 바로 다음날 7조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0조는 또 다시 네.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금요일 날 데이터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좀 더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68조 구조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탁금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왔다 갔다만 했지 이게 추세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네. 유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증시가 좀 급락을 했잖아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약에 맞다면 예. 이렇게 증시가 막 휘둘려도요 잘 안 삽니다. 강도가 떨어져요. 네. 예, 현저히 떨어질 텐데 목요일 날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어요.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올려서 사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계속 받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개인들이 뭐 시장을 빠져나가거나 여전히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이렇게 모멘텀이 붙거나 그런 쪽으로 계속 잘 쫓아다니세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계속 붙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은 걱정할 건 아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 장을 주도하니까 예. 그런 질문들을 받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네네. 자금들이 맞아요. 이제 은행 예금으로 간다. 머니 무버가 생겨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한은에서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 정권에 있던 또 정시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좀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가고 이게 시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이거든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도 네. 그래도 1%밖에 안 되고 은행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뭐 최대한 올라가면 2%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레벨 자체는 네. 좀 낮다고 보고 금리 뭐 사실 이제 2%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2% 금리에 만족할까 과연 사람들이. 네. 전 그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정말 레벨을 여기서 그냥 계속 올려가지고 뭐 3% 4% 가면 또 머니무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은행 네. 예금으로. 근데 지금 정도 레벨 가지고는 저는 뭐 크게 움직일 요인은 또 없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올해 2번은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고 나서 상황을 봐가지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멘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또 상황이 안 좋네. 그럼 인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이제 기조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금리가 이제 또 여기서 그냥 횡보하느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하는 애 스탠스로는 일단은 한 번 더 올리고 예의주시하겠다. 예. 이거기 때문에 그럼 기조적인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리포트나 자료들을 이게 찾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예.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 이제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하고 가장 비슷했던 게 그 우리 차화정 장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년도에 예. 그때 왜 비슷하냐면은 우리 한국이 먼저 올렸어요. 그때도 예. 2010년에 그래 5번 연속 예. 올렸던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예. 말씀이죠. 5번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은 금리 한 번도 안 올렸죠, 사실은. 2015년에 올렸으니까 그때랑 비슷하고 위기 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도 지금과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6개월 후에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주식시장이 20% 올랐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금리를 인상해도 했는데도 네네. 금리를 총 5번 올렸어요. 예, 예. 한 번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5번이나 올렸는데 무슨 주식시장이 올라갔을까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뭐 다시 다운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사실 그랬잖아요. 사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더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냥 한은의 금리 인상 한두 번 가지고 다시 뭐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금리 인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과거 사례나 저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외부에 진짜 큰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금리 인상이 좀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미국의 금리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행의 금리가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사실은.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미국 그 연준 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미국은 금리 인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은의 금리 인상 너무 좀 걱정하지 말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인 매수세는 역시 원달러 환율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1180원 이렇게 올라갔던 환율이 이제 조금 내려와가지고 1160원 전으로 네.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는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꺾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언제 들어올 것이냐 네. 본격으로 회귀하는 데가 언제냐 이건데요. 지금 환율 변수만 본다면 어느 정도 돼야 외국인이 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과거 이제 통계를 보면 보통 외국인들이요 1150원 이하에서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1150원 이하가 되면은 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건 통계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뭐 1200원이 깨질 때도 외국인이 샀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잡혀 있으면 주로 외국인들은 좀 사는 포지션을 좀 유지했던 것 같고 네. 이게 레벨보다도요 올라가는 추세가 딱 생겨버리면 원화가 약세일 원화가 약세일 때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늘리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또 방향 위로 트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실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죠.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의 그럼 이유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유독 급등을 할까? 원화가 약할까?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반도체 문제가 있었고 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가 또 유독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하는 긴축이 나오면 이게 신흥국이 더 위축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경기가 너무 막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한국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가 카카오뱅크 IPO. 네.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한국만의 좀 특수성이잖아요. 수급이 쏠리면서 수급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고 또
MSCI 지수에 바로 편입이 됐어요.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것도 팔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냥 튀었던 거죠. 사실 1180원까지. 근데 거기에는 일회성 요인들이 사실 몇 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게 상황이 바뀐 게 그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변이 바이러스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오히려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좀 가겠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경제 여기서 더 악영향을 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도 요즘에 있잖아요. 뭐 얘기들은 뭐 물론 설왕설래하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도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그렇게 안 좋게 봤잖아요. 네. 요새 또 톤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사래요. 네. 다시 또 좋은 쪽으로 톤도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더 이상은 빠지진 않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카뱅이나 크래프톤 IPO인데 네. 이슈 끝났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네. 편입도 됐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거의 종료됐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긴축 우려 네. 이것도 일단 좀 잠잠해졌잖아요. 네. 이걸 보면 기조적인 어떤 이제 환율 상승 흐름도 유독 원화가 약한 것도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아직 뚫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던 방향에선 벗어나서 어쨌든 한 단계 내려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 자체는 확실히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네. 그 기대는 충분히 네.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뭔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일단 정말 그 오랜만이죠. 삼성전자가 제일 1등입니다. 아, 삼성전자. 그 굉장히 좀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4,110억 예. 매수를 해줬고 두 번째는 네이버를 2,689억 정도 네. 매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SK하이닉스 네. 2011억 확실히 반도체를 좀 많이 샀고요. 그랬네요. 카카오를 1,863억.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이제 상위 예. 기업들을 그냥 골고루 그냥 다 담아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5위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1,173억, 기아가 1,098억, 네.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죠. 포스코를 1,089억. 네. 그 요새 바이오 중에서 갑자기 좀 HLB라는 기업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823억을 네. 매수했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만드는 기업이죠. 두산 퓨어셀. 네. 이 기업을 526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조선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을 예. 459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주로 삼성전자 위주로 네. 좀 모처럼 이번 주에는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기관은 SK텔레콤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 네.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가가 한번 흔들렸었는데 네. 그걸 틈타서 오히려 저가 매수해가지고 저가 매수. 예, SK텔레콤은 2,710억 샀고 두 번째가 크래프톤을 많이 샀어요. 크래프톤. 1,479. 이거 이제 주로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200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번에 예. 특례편이 9월 9일 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네. 그래서 기관은 일단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아마 산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똑같은 이유 같습니다. 네. 601억 샀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좀 주가가 사실은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부진했던 기업인데 예. 뭐 이번 주엔 좀 샀어요. 410억 정도. 대한항공이 356억 정도 들어왔고요. 요새 항공주도 좋더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업체 중에 대표 회사죠. 유한양을 예. 280억 정도 샀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276억, 268억 그리고 녹십자를 232억 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그 금호석유 고무 합성고무 만드는 회사죠. 네. 이 회사를 199억 정도 이번 주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많이 빠진 거 샀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저도 좀 안타까운 기업인데 LG화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죠. 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4,882억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많이 빠진 기업입니다. NC소프트. 예. 또 논란이 좀 일부 있잖아요. 뭐 게임 네. 가지고. 그래서 네. 개인 투자분들 근데 이제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많이 샀습니다. 2,116억.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사실 개인들이 아주 많이 산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목요일 날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427억 정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저가 같아요. 매수했네요. 저가 매수를 하셨고 카카오뱅크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그 블록들이 있었어요. 네. 그 우정사업본부 이제 네. 우체국이죠. 예. 거기서 지분 2.5%를 이제 한 10% 정도 할인해 가지고 했는데 그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주가 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역시 이것도 기회다라고 한 1,299억 샀고 LG전자는 주가 빠진 건 아닌데 일단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762억을 샀고요. SK텔레콤을 569억 정도 샀고 두산중공업이 그 물론 수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좀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44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현대차가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긴 한데 개인 투자분들이 519억. 그 다음에 대장주였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이 기업을 518억. 이것도 역시 최근에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고 이번 주에 상장했던 그 일진 하이솔루션 수소 이제 연료 탱크 따상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보통 오르면 주식을 안 사시는데 좀 특이하게 일진 하이솔루션은 그 비싼 가격에도 그냥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들은 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오른 업종은 이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톡스 관련주가 9.5%나 이번 주에 올라왔고 그다음 원자력 발전주가 의외로 좀 좋았어요. 아마 뭐 뉴스가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한 8% 정도 올랐고 세 번째가 비철금속이 7.9% 올랐는데 비철금속이 왜 올랐냐면요. 이제 거기에 고려아연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 상승을 주도했던 건 알루미늄박. 아시죠? 그러니까 동박 말고 양극재에 들어간 게 알루미늄박인데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뒤늦게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쪽 비철금속 섹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9% 올랐고 철강 업종이 6.2%. 이번 주에 포스코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6.2% 반등했고 LH가 하반기에 아마 미뤘던 발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H 직원들 좀 비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한 그 안을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됐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발주가 시작이 되면 그 이렇게 발주를 할 때 옛날에는 대형 회사들이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주를 줬던 것 같은데 컨소시엄을 중소형 건설사랑 맺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 이거 중소건설사들한테도 기회가 되겠구나. 이 기대감으로 좀 이번 주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5.8% 올랐고 전력 설비하는 업체들이 5.7%,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주들 또 건자재주들이 5.6%, 그리고 NC소프트는 물론 빠지긴 했지만 뭐 펄어비스나 이런 게임주들이 막 급등해가지고 이번 주에 게임이 5.4%. 역시 건설 가면 같이 가는 sek터가 시멘트죠. 5.4%.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상위권에 포진한 휴대폰 부품. 왜냐면 이제 폴더블 폰이 지금 대박의 행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쪽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9월 달하고 이제 연말까지 전략이 이제 통틀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되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의 이제 투자 전략 팀 쪽에서 이 자료를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은 B급 공포 영화의 뻔한 라스트 씬이 시작된다. 약간 공포 영화인데 뭐냐면 우리 공포 영화 볼 때 뻔히 알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무슨 일이 있어 삽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겪는 과정들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공포에 졌잖아요. 뻔히 알아요. 공포에 졌는데 그래도 봐요. 재밌게. 결국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 후에 저점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난 60년의 역사 동안 4번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경기 침체 하면은 무조건 돈을 이제 부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1년에서 1.5년 동안 쭉 올라와요. 이게 항상 반복이 됐어요. 2008년도도 그랬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1년에서 1.5년 지나면 시장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때부터 조정을 받는데 이 패턴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래요, 사실은. 지금 있는 조정도 새로운 게 아니라 뻔한 스토리인데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요.
또 너무 뻔하게도 주인공이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네. 시장이 다시 2차 랠리가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사실.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목을 써서 네.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증시가 2차 상승을 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예. 달러가 약세일 때였어요. 달러가 약세인 구간에서는 대부분 증시가 2차 레벨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냐 강세냐가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해요. 아. 근데 KB증권에서는 4분기부터는 좀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해서 코스피 지수 3,800까지 네. 내년 상반기. 아.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도 기분은 좋았는데 네. 진짜일까? 아. 예. 저도 사실 내심 한 3,700 이상은 저도 보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일단 KB에서는 3,800까지는 좀 열어놨고 예. 그리고 시장이 제일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이게 항상 이 두 가지 조합이 결합되면요 증시가 한번 발작을 한대요. 네.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네. 긴축 플러스 경기 둔화 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시장은 움찔할 수밖에 없대요. 예. 이번이 그랬잖아요. 네. 중국 경제 지표 안 좋은데 미국은 긴축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게 똑같은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어쨌든 연준 의장이 긴축에 대해서는 한 발 좀 물러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서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시장이 올라갈 때 이익이 증가하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저도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EPS는 이익, PER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예. 근데 지난 S&P 500에 1955년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가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횡보장이 한 뭐 10몇 년 반복되고 또 한 10년 이상의 상승장이 있고 또 횡보장이 나오고 또 기나긴 상승장 또 횡보장. 근데 이 횡보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수가 횡보했으니까 그럼 이익이 감소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횡보장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익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가지 않는데요. 뭐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대요. 아. 멀티플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네. 증시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운이 되면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PER 20배 줄 거냐, 네. 10배 줄 거냐 네. 이거거든요. 예. 그건 누가 줍니까? 시장이 주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비메모리에서 TSMC를 막 맹추격해요. 20배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못 쫓아가요. 야, 너는 메모리만 잘하잖아. 예. 그럼 10배 줘버리거든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밸류에이션을 안 주면 네. 증시가 못 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실업률하고 물가래요. 아. 이 두 가지 조합만 맞으면 예. 밸류에이션이 높게 준대요. 예. 뭐냐, 실업률은 낮고 네. 물가도 낮고. 아. 근데 연준 의장이 그랬잖아요. 실업률은 이제 그러니까 점점 낮아질 것 같다. 네. 아직 목표는 아닌데 예. 안정될 것 같고 물가는 뭐라 그랬죠? 물가는 높은데 일시적이다. 네. 실제 그 중고차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에너지 가격도. 그러면 연준 말이 만약에 맞아서 물가가 안정화되면 이 조건이 맞잖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인해서 한 3,800까지는 네.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상반기. 그럼 내년 상반기라면은 뭐 1월도 있을 수 있고 6월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라는 정확히는 이제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가을부터는 좀 좋은 장을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9월 달을 원래 중립의견이었어요. 8월까지는. 예. 근데 9월 달 주식 전략을 바꿨어요. 네. 비중 확대로.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왜 이 보고서를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논리가 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네. 그냥 3,800 갑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에 S&P 500 지수가 이익이 증가했어도 안 간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그 밸류에이션 결정하는 게 실업률과 물가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논리니까 여기에 여러분도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9월 달 좀 흔들릴 때 네. 주식 비중 늘리는 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보고서에 나옵니다만은 네. 그 PER 결정하는 게 이제 실업률과 물가라는데 네. 그게 국내 실업률 물가인지 아니면 아니, 미국이나 이건 이제 미국이죠. 글로벌로 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업률 물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저물가를 유지한다면은 우리의 코스피가 3,800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사실. 조건이라는 예,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네. 우리 한국 지표는 수출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데 예.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미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또 조건이 붙으면 달러가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또 붙으면서 달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요 경제 지표는 대부분 좀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일정은 그 9월 6일은 이제